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이 한국사이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서소노입니다. 하늘을 두 번 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를 두 개를 건국했죠.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백제의 시조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형인 비류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어머니인 이 서선호를 이 백제 시조로 이 연구 결과를 낸 분도 있습니다. 흩어진 다양한 기록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백제 시조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호부터 시작을 하죠. 이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의 아내이자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어머니로 이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 기록에서의 언급은 두서없는 기록뿐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내다, 그리고 어머니다, 재혼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 정도가 될 정도로 일천하게 이 서선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서선호에 관한 갖가지 기록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이 온조왕조가 있습니다. 이 온조왕조에 따르면 고주몽이 처음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졸본에 이르러 졸본왕의 딸 3명 중 차녀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 차녀가 바로 이 서선호가 됩니다. 이 졸본왕이 죽자 이 고주몽은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요. 졸본 부여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온조와 비류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시조 동명성왕조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죠.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는데 왕이 아들이 없어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했다. 거의 흡사한, 거의 비슷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온조왕조의 또 다른 서선호에 대한 다른 기록이 보이고 있어요. 서선호는 졸본 사람인 연타발의 딸이다. 추모성 왕과 혼인하기 이전에 북부여의 왕 헤부르의 아들인 우태와 혼인했다. 우태와의 사이에서 이 두 아들인 온조와 비류를 낳았다. 남편 우태가 일찍 죽는 바람에 혼자가 된 서선호는
졸본으로 돌아와 살았다. 온조와 비류는 원래 동명성왕의 친아들이 아닌 의붓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백제의 시조는 비류왕, 그리고 백제 건국의 주체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 건국 얘기와 관련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하늘을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먼저 온조를 시조로 보는 사료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불린다.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 부여에 고주몽이 이르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절을 못했네요. 자, 이 온조왕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또 혹은 주몽이라고도 합니다. 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 부여에 이르게 되죠. 이 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 둘째 아들은 온조였죠. 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하여 건너편 고을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고 삼국사기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보면요, 이 고주몽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소선호가 아니고 다른 건너편 고을 여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아버지는 이 주몽이 되겠지만 서선호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이 후반부 기록입니다. 상당히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인을 제쳐놓고 다른 이 여자로부터 애를 낳았다. 이렇게도 보이는 그런 기록이 이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종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이르렀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다.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 졸본부여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엔 사실상 낙랑군이
이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난군이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어떠한 교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남하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뭐 어떤 세력들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뭐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의 축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들긴 합니다만, 좀 이 부분도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여기까지는 했고요. 한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다음과 같이 간했다고 합니다. 비류는 온조의 형이죠.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띠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은 땅인데 그걸 왜 못 보고 이상한 곳에다가 도읍을 정하려고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신하는요.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류의 제안을 이런 식으로 묵살시킵니다. 비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가게 되죠. 온조는 강 남쪽 위례성에 도읍하게 됩니다.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이 국호를 십제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10명의 신하를 이제 보조로 삼아서 보좌시켜서 이제 십제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국명은 십제였던 것이죠. 이 비류는 미추홀에 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위례에 돌아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죠. 이 비류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이 나라를 들어 바쳤다고 합니다. 이 귀부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간단히 말을 하면 나라를 들어서 이 온조 대왕에게 바치는 것을 귀부라고 합니다. 이 귀부라는 표현은 한국사에서 이 표현 말고 한 번 더 나오죠. 고려가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룰 때 신라를 흡수할 때 이 귀부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신라를 접수하게 되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그 이후에 백제로 고친다고 합니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성을 부여시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의 얘기가 이제 온조 설이죠. 건국의 주체는 온조 집단이다. 10명의 신하의 보좌를 받고 있던 이 온조가 결국은 백제의 건국 주체였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설이라는 삼국사기에 이 온조왕 조에 보면 일설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이 비류가 건국 시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시조 비류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백제의 시조 비류왕은 의 아버지는 우태로 북부여왕 이 해부루의 서손이다. 어머니는 서손으로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다. 큰아들은 비류, 둘째는 온조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갑으로 지내게 된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남쪽으로 도망했고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 서선우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는데 이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했다.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다. 주몽이 이 부여에 있을 때 예시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왕위를 잇기에 이르게 되죠.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내주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협을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조력과 공로가 많았다. 그러나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갔다.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살 곳을 선택하여 별도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생 온조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 이 미추홀로 곧바로 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패수와 대수는 아직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동강, 뭐 청천강,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이 정확한 이 연구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패수와 대수, 이 미추홀 이러한 표현으로 봐서는 해상 세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과 강을 건너서 이 미추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비류가 이 동생 온조를 설득해서 자 이제 나라를 세우는 편이 그냥 유류 밑에서 신하로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남쪽에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하늘을 여는 것이 어떠냐고 이 동생 온조에게 물어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선호의 사망에 관련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온조왕 13년 2월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서울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나이 61였고요. 그해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변경을 침공하여 편안한 날이 없다. 하물며 요즘에는 요사스러운 징조가 자주 보이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며 나라의 형세가 불안하다.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하는 중에 한수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많죠. 서울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난리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난리의 결과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고 해요. 61세면요 하나면 이 시기에는 뭐 그렇게 단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위의 기록을 봐서는 뭔가 이 서울에서 뭔가 이 큰 난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또한 이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동쪽에 낭낭이 있고 그러려면 낭낭이 평양 근처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평양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갈은 대부분 이 만주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고구려 세력이 또 위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미추홀이나 아니면 뭐 그 일대의 어떤 지점에서 아니면 평양 인근에서 벌어진 기록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죠. 이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수로 온조왕 13년 2월에 이 한수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위례성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다른 곳에 있다가 한수로 내려와서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제 신채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제의 시조는 서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입니다. 단제는 이 조선 상고사를 통해 서선호를 가리켜 이 조선 사상 유일의 여제왕의 창업자일 뿐 아니라 곧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건설한 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조와 비류가를 데리고 이 서선호가 남하한 후에 스스로 왕이 돼서 이 백제를 창업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설한 자가 바로 서선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선호가 백제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고구려의 건국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선호가 제위 13년에 죽으니 말하자면 서선호는 이 조선 사상 유일한 여성 창업자일 뿐만 아니라 곧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다. 서선호가 죽은 뒤에 비류, 온조 두 사람이 의논해서 서북의 낙랑과 예가 날로 침략해 오는데 어머니 같은 성덕이 없고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으니 차라리 새 자리를 보아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이에 형제가 오감, 마려 등과 함께 이 부학, 지금의 한양 북악에 올라가 서울이 될 만한 자리를 살폈는데, 비류는 미추호를 잡고 온조는 하남 위례호를 잡아 이 형제의 의견이 충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간 좀 이 삼국사기를 같은 부분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삼국사기 내에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서선호가 제13년에 죽으니 말하자면 이 부분입니다. 건설한 사람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책을 서책을 본인이 읽었던 서책을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에 나와 있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채호 자신이 헛말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꾸며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성정상, 그분의 성정상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간 좀 기록을 정확히 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건국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국신화는 당시 나라를 세운 영웅을 신화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통치자를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건국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천명에 의한 대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렇다고 천재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만으로 건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은 우선 지지 기반을 가진 일정 지역과
거기에 사는 백성이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맞물려야 나라를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구려를 예로 들면요. 군사력을 가진 추모와 경제력을 가진 서선호가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규합해 세운 나라가 고구려가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대부분의 이 백제 이외에 고구려와 신라는 다 어떤 특징이냐면 건국 신화가 있죠. 다시 말하면 뭐 고주몽도 그랬고요. 그리고 박혁거세도 마찬가지고 모두 아래에서 부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새들이 알을 낳죠. 새는 과거로 가면 갈수록 하늘의 뜻을 지상에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통하는 알, 그런 식으로 이 건국 신화가 대부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요. 그런데 왜 백제에서는 건국 신화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조가 됐던 비류가 됐던 소순어가 됐던 아무도 알에서 태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 백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건국 신화가 없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5주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주차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어요. 주차과제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도록 하죠. 먼저 백제의 건국 신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국 신화라는 것은 사실상 이 자신을 그 통치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제만큼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 더 강한 이 영향이 있을지 현대인들 입장에서 건국 신화가 더 이 사람의 이 능력이나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국 신화보다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사람들의 정서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요. 이제 백제 건국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뭐 한 집안이죠. 서선호, 비류, 온조는 모자 관계고 형, 아우 관계고 뭐 그렇습니다. 뭐 누가 주체가 됐던 한 가족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백제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다가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서선어에 대한 이 비료 온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등장하게 되죠. 뭐 기록을 아까 보셨지만 뭐 우태의 아들이다, 뭐 주몽의 아들이다, 뭐 또 어떤 기록은 아까 보셨겠지만 건너편 마을의 처자로부터 얻은 자식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국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 라는 입장에 따라 이 사실상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뭐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건국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남성으로 보느냐 여성으로 보느냐 그리고 형으로 보느냐 아우로 보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 경험으로는 4주차 정도 되면 보통 중간고사에 대한 무슨 고문이 내려와요. 뭐 대부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얘기하는 공문들이 날아오죠. 근데 요번 학기에는 이상하게 공문이란 게 딱히 시험과 관련된 공문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수업하는 대학들에서 다 똑같아요. 그냥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다니는 대학뿐만이 아니고 뭐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고문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한 대학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시험을 보지 말고 뭐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본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학교가 한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 대면 시험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사진만 가지고 결혼식을 할 때 뭐 사진 결혼식 뭐 그거는 1900년대 뭐 초반 얘기지만 뭐 사진 결혼식 이런 것 이런 게 있었고요. 뭐 대면을 한다, 맞선을 본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수업과 시험을 대면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러네요. 사실 여러분들 눈을 맞춰가면서 눈 표정을 보면 제가 수업을 지금 좀 쉬워져야지 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렵게 하는지 그런 거를 눈을 통해서 서로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컴퓨터만 쳐다보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께 중간고사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 주제는요. 지금 사실은 고민 중인데 이 여성을 한 명만 더 모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동여왕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게 작년 1, 2학기가 전부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한국사를 시대순으로 쭉 훑어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뭐 또 똑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새로운 주제를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